예, 자 오늘 휴일인데 또 우리 영웅들이 돌아오셨으니까 또 환영 행사 한번 해야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절지의 반국가 세력님 감사합니다. 저분이 반국가 세력 되셨구나. 구속. 자 임영빈님 고맙고요. 고영만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창 상단에 정청래 TV, 이재관 TV, 선명수 TV가 다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가서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8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최고위원회 저같이 갔다 왔어요. 민주당 그게 있나 봐요. 휴일 날은 그게 평일이어도 최고위원회를 안 해 일부러. 이유가 있죠. 휴일날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가끔 쉬자고. 그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쉬려고 하는 것보다 당직자들 쉬게 하려고 하는 그게 난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야. 저는 정쟁도 주말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주말 휴전? 아니 시민들도 쉬어야지. 아 그렇지. 자,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선명수 전 국토교통부 2차관 경기 용인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명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선자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에 저 GTX 깔아야 된다 그러면 정청래 최고가 선명수 전 차관님한테 부탁해라. 하여튼 교통 문제는 네. 최고 전문가니까. 네, 그러니까요. 특히 철도. 예. 네. 자 그리고 이재관 전 소청 심사위원장이시고 충남 천안을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이게 있어요. 지고 돌아오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이기고 돌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방송이 좀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또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네. 어떤 그 인간적인 배려도 좀 있어야 되고 어렵네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선자 대회 원내대표 할 때 연설했잖아요.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예. 총선 끝나고 첫 번째 비공개 회의 때 이제 대표는 뭐 이것저것 엄청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당선자 대회 하기 전에 낙선자 위로 모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탁 가지고 탁 먼저 했어요, 실제로. 낙선자 위로 모임. 그리고 식물꽃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꽃의 지위지만 네. 뿌리와 줄기, 가지, 이파리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 와, 그래서 원래 이 당대표를 하다 보면 이 삼남완상을 다 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할 때 표정이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날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 안 웃지? 근데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옆에 계시는 그보다 훨씬 경륜 뛰어나신 분들도 화난 표정인데 본인만 안 웃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 저 낙선자들만 생각을 했겠어요. 온갖 생각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스쳤겠죠. 거기에 책임감. 근데 요즘 가끔 불현듯 혼잣말처럼 툭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누가 당선돼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누구는 꼭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얘기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TV, 이재건 TV, 선명수 TV 링크가 걸려 있어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5월달 안에는 후원금을 안 받는 걸로 지지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도 안 받는 걸로 해주세요. 그게 돈 안 드는 거는 해도 되죠. 아 그래요? 아니 제가 28만 7천에서 늘지를 않네. 총선 끝나니까 다 쉬나 봐. 그 총선 끝나면 좀 쉬시게끔 네. 우리가 개그를 치고 네. 저렴을 떨고 쉬시게끔 해드리는 게 맞다. 오늘은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기고 돌아오셨으니까 저는 이기고 돌아온 장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청자분들 같은 우리 당원들 같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인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선명수 당선자께서 먼저 감사 인사를 하시기 전에 선거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 영인을 선명수 55.70
국민의힘 후보 41.69. 여긴 볼 것도 없네요. 압도적이시네요. 압도적인. 자,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 지지난주도 여쭤봤는데 저렇게 꽃다발 걸었을 때 심정은 뭘까? 그 이야기부터 한번 잠깐만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기흥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사실 4월 10일 한 10시 조금 넘어서 저는 이제 확실히 이렇게 떴었는데요. 그렇게 확실히 떴을 때 제가 그때 그 감사 인사를 캠프 분들에게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기쁨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책임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꽃다발을 거는 순간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낙선자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떨어져서 아깝다가 아니라 지지자분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운도 작동을 한다고 봐요. 일단 밭이 좋으면 당선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험지 가서 또 낙선돼 돌아오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건데 어찌됐건 지금 용인 을에서는 용인은 지금 다 당선 아닌가요? 4명 다 됐습니다. 네. 용인은 완전히 뭐 반도체 벨트네 뭐네 해가지고 어마어마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씨가 거기를 여러 번 갔었죠. 용인 갑에다가 막 당선시켜 보려고 한동훈 안 됐죠. 용인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용인하지 않은 거죠. 용인할 수 없지. 졌다. 내가 다 당선시켰어. 제가 우리 정책원님한테 졌어. 네. 자, 그다음에 자 이재관 충남 천안을 당선자님 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슷해요. 55.2 이재관, 국민의힘 후보 41.79. 비슷하네요. 아주 비슷하네요, 진짜. 그리고 꽃다발 거는 모습도. 요거는 아마 평생에 한 번 겪는 거의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3선, 4선 하면 여러 번도 걸리겠지만 저 장면은 아마 내 인생의 완전 분기점 아닌가요? 실제 전 뭐 다른 선거 때도 저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꽃다발 거는 게 조금 어색해서 그냥 세레모니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지자분들이 이건 해야 꼭 된다. 걸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손명수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지지자분들이 아주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물론 뭐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만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제가 어떤 그 역할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정말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선의 기쁨은 잠시일 것 같고 책임감이 어깨를 어마어마하게 누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면 지역에 저는 그 마을 잔치가 있어서 가서 당선 인사 겸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그렇겠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 당신이 지지해서 됐다 이게 아니라 됐으니 앞으로 어떤 일을 해달라 다 그런 기대감이고 뭐 요청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채무죠, 빚이죠.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 총선은 당원분들이 이름도 모르는 당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왔다. 그런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17대 처음 진출을 했는데 17대 때 지역 경선이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공천혁명이죠. 예. 그리고 20년 후에 당원들의 공천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7대, 22대, 20년 사이에 앞으로 23대, 24대도 22대에 앞으로 전진했던 것을 뒤로 후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명실공히 당내 민주화 또 당원이 진짜
정당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첫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아직도 옛날 언론들은 강성 지지층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그게 국민의 목소리일 거고 전 세계 정당 사이 의리가 없을 만큼 많은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 선거를 처음 뛰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기존의 선거를 많이 뛰어보신 분들은 국민과 지지자 당원들의 의사 표현이 확실했던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새날에 제가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그 1년 전부터 팬덤 정치 뭐 1,000원짜리 당원 이 당원들 폄훼했던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뭐 쓸려서 나갔는데 그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오케이. 쫙 한번 특집으로 낙선자 특집. 우리 당 아닌 낙선자 그러니까 특집. 대부분 낙선했을 것 같은데 뭐 팬덤 정치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이재명 가지고 뭐 총선 치르겠냐 했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보면 다 오답을 냈던 사람들.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특집으로. 네. 좋은 아이디어. 재밌을 것 같아요. That's good idea.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짧게 총선 기간 중에 힘들었던 건 있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제가 먼저 네. 할까요? 저는 뭐 아까 이렇게 그 득표율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김민기 전 이제 저 지금 현재도 현역이십니다만은 3선을 하셨거든요. 저희 용인을에서. 그런데 굉장히 지역을 탄탄하게 잘 관리해 오셨고 또 제가 김민기 의원하고 원팀이 돼서 그대로 같이 선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제 인프라 교통 전문가로 영입이 돼서 지금 용인 지역이 인프라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민들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선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선거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선거법을 절대 위반하지 말자 그렇게 캠프 분들하고 같이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제 캠프에 이렇게 뭐 응원하신다고 떡을 해오시거나 음료수 같은 걸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사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선거법에 이제 저촉이 되니까 그걸 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좀 이제 뭐 작다면 작은 일이지만 그런 점들이 좀 있었고 이제 상대 후보가 막판에 가니까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를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고소하고 했습니다마는 뭐 전혀 근거 없는 그런 허위 사실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정치판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게 좀 자괴감 들죠. 그때 그럴 때는 좀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힘드셨구나. 우리 이재관 당선자님은요? 같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막판에 되니까 네거티브를 정말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틀 남겨놓고 플랜카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공명선거 하겠습니다. 그 플랜카드로다가 오히려 그 네거티브 가르는 거 밑에 그거를 달았거든요. 사실 그거를 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했을 때 그 결과물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거 안 됐을 때 이거 후회하게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 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도 분들은 네거티브 싫어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네거티브로 당락이 바뀔 정도로 그런 선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네. 다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화성에서 떨어진 우리 홍영 후보 있잖아요. 여기 방송 나오셨던 네거티브 먹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준석을 찍는데 네거티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찍을 가다가 그 이야기를 내 주변에 들었는데 또 네거티브가 먹히는 지역이 있긴 있구나.
거기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네. 자, 37.4 생각을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지역이죠. 지금 이 방송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위치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해보겠다 보다는 민주당이 필요해서 영입하는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게 단순히 당선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22대 국회에서 당이 써먹고자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이달 말이네요. 이달 말이면 국회의원 신분 되시는데 국회 들어가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나 그게 궁금해요. 뭐 윤석열 탄핵 이런 거 빼고 내가 영입된 인재로서 하고 싶은 거. 그 저는 이제 교통 전문가로 이제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지금 출퇴근 문제가 뭐 저희 용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뭐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지역들도 있고 광역버스는 내가 원하는 광역버스가 왔는데 좌석이 없어서 탈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걸 보내고 또 보내고 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저희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없습니다. 뭐 분당선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철도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철도 교통의 그런 편리함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전문성을 살려서 또 당에서 기대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광역버스의 예약 시스템을 좀 제대로 바꾼다든가 또 더 증차도 좀 해야 되고 시간은 걸리지만 철도 네트워크를 제대로 좀 완성을 해서 출퇴근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저의 우선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도 다 그 공통적으로 이번에 심판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이 저를 뽑아주신 이유가 그렇게 지역 현안을 첫째로는 잘 해결해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라 하는 그런 그 국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용인은요. 네. 윤석열 씨 와가지고 선거랑 상관없이 토론회 하면서 자기가 말로 공약한 거 있어요. 네. 그거 지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많은 약속을 했죠. 전국에 다니시면서. 저도 질문 하나. 네. 그 국토부 차관할 때도 제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국토부 차관하면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 네. 질문을 하는 위치잖아요. 네, 이제 바뀌죠. 네? 이제 공수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네. 특별히 뭐 손볼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국토부에? 선볼 사람은 없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국토부 후배들에게 많은 정말 거의 500통 이상의 그런 그 문자 카톡을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국회 잘 봐달라는 거 아닐까? 국회에 들어와서 네임덕이 왔네. 네임덕이 왔어. 아니 이제 좀 같이 잘 이끌어 달라. 제가 또 업무를 좀 잘 아니까 그리고 후배들로 입장에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해줘서 고맙다 이런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김에 이 생각이 났어요. 네. 문득. 지금은 그만뒀지만 고속도로 정점 바꾸신 분이 개항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김건희 종합특검 같은 게 생기면 저는 국토부에서 일해 보신 분은 필수적으로 한 명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들어가겠죠. 네, 왜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시스템이나 절차의 문제도 있었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재권 당선자님은요.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 글쎄요, 저는 그 예기치 못하게 또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 네임을 얻어서 많은 분들한테 뭐 실제 사랑을 좀 받았는데요. 저는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좀 갖고 싶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평소에도 좀 가졌었거든요. 사실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소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 내건 서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것이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은 공무원,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정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왔던 일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인데 현 정부 들어서 너무 왜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균형 발전의 핵심은 저는 지역 간의 어떤 그 지역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려면은 그 자치단체가 그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 재량을 줘야 되거든요. 중앙의 어떤 획일적인 그 간섭이나 통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저는 방점을 찍고 한번 해보고 싶고 1차적으로 특례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방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싶은 것이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예산, 지방 교부금 같은 게 적어지니까 그렇죠. 예산이 없었고 일을 못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이 사실 지금 보면 국토 균형 발전 대책이에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아마 당선자님들 어깨에 한 최대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한 10개씩은 걸려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새날방송에 나와 계시는 거죠. 잘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선거를 열심히 뛰시다 보면은 지역구의 현안이 있잖아요. 아까도 대충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네. 지역구의 현안 4년 동안 이것만은 해결하겠다. 진짜 이건 뭐 공약처럼 선거 끝난 후에 공약이에요. 막 뭐 없으세요? 그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건 교통 문제입니다. 저 여행은 되게 넓은데 예. 교통이 미비한 거고 네. 뭐 전철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주로 광역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시급하게는 버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광역 버스로 이제 철도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철도도 놔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 걸린다고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지금 이제 용인 경전철의 광교까지 연장 또 동백 신봉 이런 도시철도 연장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사타 단계에 있는 거는 예타 단계로 뭐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 승인 도시철도 계획 자체를 승인 단계를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고 또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시공 단계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이제 교통 인프라도 있고 근데 교통 인프라만 없는 게 아니라 용인은 문화, 체육, 교육 인프라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심지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큰 고민인데 용인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도 늘고 있어요. 학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더 필요하고 고등학교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저희 용인에 지금 기흥 호수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데 굉장히 커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농어촌 공사 저수지예요. 이거를 용인의 랜드마크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차근차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용인을은 잘 뽑았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 왜냐면 의리네. 용인을 천안을 막고 그러네. 의리의 세상이네. 그렇죠. 우리는 새날을 항상 우리는 을만 하기 때문에 절대 갑질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충남 천안 을에는 지역 현안이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어떤 박탈감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시청자들 분도 아마 그런 걸 또 천안에서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서울, 경기, 그 평택까지 가다 보면은 거의 도로변이 다 붙어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그 다음부터 완전 띄엄띄엄 그러다가 천안을 지나서 대전 밑으로 가면은 사실은 그냥 농촌 허허 벌판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수도권의 어떤 집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제 지역의 현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천안의 북부 지역은 산업지대입니다. 그냥 농촌 지역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또 그 안에서 또 상당히 편중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한 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경기도와 충남도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시군 간의 어떤 결합되어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아마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서로 공감을 얻어서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은 한 1, 2년 내에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좀 예. 집중을 해보고자 이제 해결사 솔루션 주세요. 잘하시면 되죠 뭐. 근데 이제 각자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추진할 텐데 저는 초선 때 일복이 있었고 일감이 있었고 행운이었어요 저는. 네. 제가 초선 때 공약했던 게 지금 경의선 숲길공원 예, 예. 7.4km 구간 지하화하는 거 있잖아요. 다 지상철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하화하는데 공약을 하긴 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예, 예. 때 전문용어로 쪼당 단판을 지었어요. 거의 뭐 책상 치고 멱살 잡기 일부 직전까지.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드니까 50m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게 됐어요. 됐는데 모범적인 롤모델처럼 됐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공원화, 밑으로 파고 위를 공원화시키고. 지상부 7.4km. 그것도 이제 행운이었고. 근데 이제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철도시설관리공단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뭐 거기 7.4km 노른자의 땅인데 건물 지어서 임대한다, 분양한다, KTX 짓느라고 8조 빚졌는데 그거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온갖 논리, 이 전문가들의 논리 이걸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참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고 이제 또 일감이 참 좋았던 게 MBC가 여의도에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 상암으로. 근데 제가 문광이라 가지고 정보를 빨리 입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MBC 막 최문사장 막 설득하고 거기 간부들 가서 막 프레젠트까지 했거든요. 그 결국은 어찌어찌 해서 했는데 땅값이 없다는 거야. 10,000평인데 상암동. 그래서 또 땅값을 깎아주려고 또 유치 서명운동 벌이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제 결국 원하는 대로 다 깎아줬거든요. 근데 이게 초선 때 막 일이 막 몰아쳐가지고 근데 하는데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 지역의 킬러 콘텐츠다. 하나만 딱 일단 선택과 집중.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 손명욱 차관은 너무나 잘 알고 이제 우리 도와줘가지고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에 있는데 대장 홍대선 하고 있죠. 그게 이제 20km 구간 정도, 맞습니다. 2조 정도 들어가는 건데 홍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암동, 덕은지구, 강서구 거쳐서 부천의 대장 지구까지 가는 거거든요. 한강 건너가네요. 예, 한강 건너가는 건데 우리 손명욱 차관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셨어요? 예. 벌써? 아니 차관 때. 차관 때. 예.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강서구까지만 가는 거였는데 광역철도가 된 게 이제 경기도 그렇죠. 부천시에서 막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성사 단계여가지고 올해 이제 역을 발표할 거예요. 설계도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대신 국비 민자 거의 5대5 매칭인데 4,477억이 이미 국비로 확보가 돼 있고 예. 그래서 그 한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의원 임기 동안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속속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해. 보니까 이 콘텐츠는 칠성각이야. 내가 국회의원에 있느라 계속 해야 되는 각이잖아요. 잘 잡았는데. 예. 해야죠. 네. 근데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저희가 성산역이 필요하고 DMC역, 상암역, 덕은역 그다음에 이제 강서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마포구에 여기 3개가 필요해요. 근데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그 이유가 이격거리가 1km가 넘어야 되고
역과 역 사이. 그런 게 있죠. 그리고 50km가 넘어야 돼 시속이. 예. 근데 한 구간이 48km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었죠. 이거 좀 해결하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네. 그래서 제가 어느 건설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건설사 상무도 만나고 막 만났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더라고. 이거 꼭지를 하나 따야 돼. 그 한 분은 서울 발전시키는 수도권 집중 이야기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지역 분산,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아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 GT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진출하는데 이러저러한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렇죠. 버스도 그렇고. 근데 그거 하면 20분이 오거든요. 부천에서. 근데 천안은요 사실상 수도권이에요. 왜냐하면 충청도의 이번에 선거 결과를 봐도 수도권화가 확실해 보이고 지하철 1호선 타고 가면 천안까지 가요. 전철이 연결돼 있죠. 1시간이면 가잖아. 1시간은 더 걸릴걸요? 천안까지 1시간 안 걸려요? 아직 전철은 아직도 KTX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되라고 얘기합니다. 아, KTX는 대전까지 1시간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천안까지 야. 한 40분? 30분? 근데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토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심부름꾼으로서 뭔가 하나라도 하려고 할 것이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흥 그 저수지 있잖아요. 예. 호수. 네네. 그거는 굉장히 좋겠는데. 좋습니다. 예.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약이 딴 데서 나온 적 있어요? 본인의 아이디어세요? 아니면은 예, 어디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원래는 굉장히 냄새가 좀 났던 호수라고 하는데 저수지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이제 그동안 많이 노력해가지고 깨끗한 물 맑은 호수가 됐는데 그 둘레길도 차근차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까지만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주변에 산도 있고 너무 좋은 호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몇 평 정도 돼요, 거기가? 몇만 평 되겠는데? 몇만 평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산 호수공원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광교 호수가 있잖아요. 원천. 네. 그거보다 거의 2배, 3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들면 정말 작품이 될것 그쪽 같아요. 전공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나름대로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을 당선자는 국토균형발전 이야기하고 참 민주당 할 일이 많구나.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윤경성님 희망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정은아 정은아가 아니라 정은아 북한 정은아 서초동 계집애 미사일 한 방만님.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닉네임이 그래요. 정청래 의원님 코도 1번이네 이렇게 하시고. 콘 1번이네. 볼펜 1번이네. 자연인 진아님, 민주당 큰 자산 정청래 의원님 늘 처음처럼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하셨고요. 아니나스 공연단님, THHO님 감사합니다. 자, 정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제일 재밌는 건 정치. 우리가 정치 현안에 빠지면요, 연예계에는 관심이 없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공세적일 때. 자, 지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21대 마지막 이슈이기도 하고 22대에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지배적인데 혹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방금 오면서 MBC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 이런 특종이 나왔더라고요. 조건부 수용. 뭐냐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미진하면 그때 독수장 좀 빼고 하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기자회견 때 그 이야기 할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의견이 해석이 분분하죠. 긴장 관계가 있다, 아니다, 약속된 애이다. 그것을 다 차치하고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금 신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하겠는데요. 문건 유출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임기 말에 보통 공무원들 문건 유출이 많은데요. 벌써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단독들이 막 나오잖아요. 언론사에서. 그렇죠. 이건 이제 문건 유출 누가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건들이잖아요. 바야흐로 윤석열 정권은 네임덕 과정을 생략하고 데드덕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낙선 불출마가 55명이라는 거고요. 다음 국회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그중에 26명만 안 나와도 통과합니다. 사실은.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당장 대통령실에서 이거 거부권 행사 이렇게 안 하고 아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뭔가 여론을 마사지 하려고 할 거다. 지금 그러니까 무마책, 이런 호도용 뭐 이런 것을 궁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한번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정권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렇죠. 사자성어로 당황망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되면 그나마 윤석열 정권한테는 22대에 가서 공격거리가 좀 줄어드는데 그래서 통과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 통과되면 완전 데드덕.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이 뭔가 22대에서 국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생기는 상황.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들 되신 분들이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정치 현안 중에 제일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두 분은 정책 전문가잖아. 아직 정쟁 전문가는 아니야. 정쟁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웬만한 거는 당론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한 거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초선 막 되자마자 막 앞서 달릴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원내대표의 안내에 따라서 잘 오면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정책만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쪽에 뇌구조 속에 하나는 정쟁도 있어.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지금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 천안의 갑 지역이 그 좀 이게 이슈가 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거든요. 아 신모 씨. 신범철 전 차관이 그 후보로 나왔던 지역이었기 탈당까지 때문에. 해버렸어.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이 문제는 늘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건 특검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뭐 그 공정한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거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그 국민 여론도 보면은 뭐 상당한 차이가 있듯이 그 천안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저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 보니까 있습니다. 예. 70대까지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70대까지도 여론조사가 천안이 그렇다면 전 국민이 그런 거죠. 사실은. 민심이 결국은 뭐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정쟁이 아니라 민심이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이건 아니다. 좀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퇴진 운동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 옷 딱 입고 빨간 옷 입고 팔강모 딱 쓰고 아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총선이라고 하는 진짜 국민 여론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 속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 최상병 특검 법을 반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10몇 %예요. 19%. 대통령 지지율로만 따지면 거의 탄핵 수준에 가까운 지지율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이번에는 재투표를 거부권 행사하면 재투표를 하게 되면 무기명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26명만 출석 안 해도 통과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윤석열 아까 레임덕을 넘은 대드덕이 되는 상황이고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22대 국회에 민주당 힘이 더 세죠. 정말 묘한 곳에 딱 걸려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윤석열 방탄이잖아요.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흘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조건부 수용 뭐 이런 말로. 근데 이런 판에서는요 한 번 뒤로
물러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내줄 수도 없고 안 내줄 수도 없으니까 고민이 깊어지는. 근데 아마 이 이슈가 22대 국회를 초반부터 엄청 지배를 하겠죠. 며칠 상관으로 국회가 바뀌는 상황인데 최혜병 특검이 통과됐다 안 됐다 어느 쪽이라도 윤석열한테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난 2년 과정을 살펴보면 폭발력 있는 이슈가 진짜 많았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아 이거 말이 돼? 무슨 패밀리 비즈니스야? 뭐 이런 거. 후쿠시마. 이거 말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백. 근데 저도 예측 못한 게 최상병 이 수사위압 사건 이것이 이렇게 가장 높은 지금 지지율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특검 중에서. 야 역시 진짜 이거는 예측 못한. 그렇지만 이거는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건데 이것도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야금야금 하나하나가 팩트가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우리 손명수 당선인께서 정보를 많이 좀 이렇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병 특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계속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덩어리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언급한 사건들에 비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그 일사단장 해병사령관이 뭐 처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경찰에 조사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외압을 넣고 이 지경까지 만드는 것은 자업자득이지. 근데 해병대 자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한 말인데 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로비가 그쪽으로 들어갔다. 임성근 구명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되는 부분이 네. 있네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식으로까지 구명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정권에 뭐 운명이 걸린 지금 문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비화됐잖아요. 참 이 사람들 정말. 이준석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 같은 걸로 재판받고 있는데 무죄가 나오면 역으로 윤석열 탄핵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아마 22대 당선자분들은 격동의 국회를 한번 보내실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한 번도 못 경험한 것들을 겪으실 것 같은데. 격동이 아닐 때가 없어 근데. 아, 그러니까 하긴 그렇죠. 한국 정치 다이나믹하죠. 1년 전에 국회의원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자 아마 그 방송하는 시점 내일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첫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바뀌는 상황이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보궐 원내대표였어요. 네네. 박광원 물러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법사위원장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덕이 든 성비일 수 있는 원내대표를 사실은 찬반 투표로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밀어줬어요. 당원과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이 그냥 뭐 이거 뭐 저 비밀주의를 떠나가지고 박찬대 원내대표 찬성 누르셨죠 두 분 다. 아니라고 하는 그냥 좀 묘한 웃음인데. 에이 그게 아니라 질문이 황당해서 웃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해보죠. 전원 찬성 아니었습니까? 저는 진짜 반대가 있긴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0표 정도 반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민주주의지. 아니, 공산당 소리 들을 수 있다. 근데 다행히 표수를 발표를 안 했어. 발표를 안 했죠. 근데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그래도 막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반대표가 몇 표에 나오니까. 근데 거의 뭐 찬성 나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욕심부리면 문영위원장도 당연히 뭐 국회의장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거는 0%입니다. 네, 가져옵니다. 무조건. 이유는요? 이유는요. 저쪽보다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하는 열망이 1000배, 10,000배는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 협상이라는 것이 말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결국 당연히 안 되겠죠. 원칙대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압도적인 수로 그렇습니다. 표결할 수밖에 없다. 그건 맞는 거죠. 네. 진짜 국회의 관행은 여당이 뭐 맞고 야당이 뭐 맞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될 때는 표결로 가는 게 국회의 관행이에요. 남아 있는 것은 어. 우리가 가져와야 될 상임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 표결로 하고 할 거냐 A안, 아니면 저쪽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느냐. 사실은 그것만 남아 있죠. 그 21대에서도 처음 다 했잖아요. 다 했었고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뭐 정부에서도 오래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상원 하원 이런 없는 이제 그냥 그 단일 국회인데 법사위가 사실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오케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압도적인 지금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입법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부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국민의 명령이 제대로 일을 해라. 그러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직원 당선자지만요. 같은 뭐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법사위원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의 어떤 그 패턴을 다 읽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야당에서 여당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의 어떤 이 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문제로 다 전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법 활동 자체도 사실은 그 정부 법안 같은 경우도 쉽게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의원 발의의 어떤 형태를 갖고 가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풀어나간다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법안 본래의 어떤 국회의 어떤 본래의 기능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축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본래의 어떤 그런 기능, 입법의 어떤 그 발의 어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위축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그건 뭐 그동안의 어떤 경험칙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포인트 레슨. 국회 의사결정 방법은 다수결로 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 다수결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굳이 일당하려고, 굳이 다수석 차지하려고 할 의미가 없어요. 소수 정당이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굳이 일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 그리고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거,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150석 그냥 나눠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논쟁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소수당 배려, 뭐 소수당 의견 존중. 소수당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임위든 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다수당이 주도를 해서 다수결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도 이것을 보장하라고, 몸싸움하지 말라고, 그러면 5년 이상 7년 이상 징역 벌금을 때린다고, 그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전신에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재판 중이에요. 네, 나경원 씨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진짜 가져올 거냐? 당근, 오프코스, 당란. 왜냐? 안 되면, 협의하다 안 되면 표결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후보가 나오고 네. 이제 협의가 안 돼. 네.
그러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예를 들면 정청래 입후보 했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 많으면 땅땅땅. 그렇게 하면은 17개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 또 안건을 상정하는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과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밀당을 하고 협의도 하다가 정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171석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이미 법사위원장은 누구, 행안위원장은 누구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가서 쓰는 겁니다. 그 궁금한데 당선자분들이잖아요. 다 지금 상임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내에서?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어디 가실래요?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돌립니다. 그 이제 손명수 당선자한테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서 내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국토위 이재관 쓰실 거예요? 당선 마찬가지로. 저는 국토위를 써야 되겠죠. 네. 안 쓰면 거의 뭐 징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만 그러면 행안위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박찬대 최고 공약 중에 하나가요. 초선이 먼저다. 아 그것도 이번에 공약 또 했습니다. 멋있다. 초선이 먼저다. 초선이 먼저지. 그렇죠. 그래서 초선들이 1순위 상임위, 희망 상임위를 우선 배치하는 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채구님은 저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는 데 가는 거야. 워낙 맞는 플레이어니까. 그냥 가라는 데 막 갑니다. 가방이 했다가 행안이 했다가 뭐 지금 어디였어요?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해보시죠. 4년 동안 상임위 4개 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없죠. 보통 2개 정도 하죠. 4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사실은 그 언론중재법 그거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교육이 가래. 갈 사람이 없고 남아 있대. 네. 그래서 오케이. 1초도 안 걸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했거든요. 그러더니 도종환 의원이 문체위원장하다 또 문체위 평의원 하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교대를 해달래. 오케이. 그래서 또 문체위를 갔어. 그러다가 가방위원장이 된 거야. 근데 가만히 그만뒀잖아요. 근데 산자위로 또 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 번 지금 위원장은 다시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1년 하고 1년 남았죠. 야, 근데 어쨌건 이 법사위 문제가 제가 상임위원장은 아마 영순일 거래요. 또요? 네.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아 근데 그 민주당 안에서 내부적인 일종의 전통이 있잖아요. 뭐 삼선들 중에서 안 한 사람 있고 저는 사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영순이에요. 저번에 과방위원장 1년 한 거 때문에 되게 아쉬웠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건 사업을 20년 만에 풀었어요. 그때 쫓겨났죠. 대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거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가방에는 다른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사선 중에 거의 상임위원장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리할 거요. 선수 그다음에 그렇죠, 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를 가나 영순이에요. 야, 이거 참 어떤 여유? 지금 이분들은 재선을 하면 간사할까 말까 해. 그렇지. 네. 재선을 하면 다 간사를 간사할까 해요. 말까 해. 그렇죠. 야, 자 법사위로 다시 가시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법사위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영이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져오면 운영위는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위원장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운영위원회를 맡으면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대한 감시는 힘들어질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은 박찬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또 가져와야지. 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께서 공약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아까 그 윤석열이 민성 토론회 하면서 수의 계약하고 사무실도 없는 유령 회사에다 맡기고 행사 하나마다 평균 1억 4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튀쳐나오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죠. 근데 이제 조심이랄까 경계해야 될 게
조중동의 프레임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민주당이 의회 독재라는 프레임. 4년 전에도 제가 법사위원장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운도 안 뗐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조중동 막 일주일 동안 거의 융단 폭격했어요. 정청래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권성동하고 둘이 티키타카 하던 거 보면 난 너무 재밌었는데. 예. 말싸움에 절대 안 지잖아요. 누구랑 싸워도. 아니 말싸움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말의 속도에서도 밀리면 안 됩니다. 속도와 논리. 속도에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드립도 밀리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언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상임위원장 할까 하나. 아니 근데 말이 약간 느리잖아요. 네. 하다 보면 말이 빨라집니다. 이모경 의원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 손창아님도 잘하는데 아니 이제 제가 애지중지했던 의원들은 국감할 때 제가 다 보거든요. 상임위 질의할 때 말이 너무 빠른 거야. 막 오토바이. 근데 하다 보면 7분 안에 막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발동기 막 걸어가지고 가속도가 막 붙어요. 근데 법 좀 바꾸세요. 한동훈이는 나와갖고 무지한 얘기하는데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은 7분밖에 못하니까. 아니 원래 답변 질의 포함해서 7분이에요. 원래는 그것을 칼같이 지켜야 되는데 위원장에 따라서 그건 달라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갖겠다는 건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의지가 확고하잖아요.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그러지 지금 않을까요? 그렇죠. 거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 구조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제 상황에서 법사위원회가 원래는 자꾸 심사를 하게 돼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버리기 다 때문에 잡아버려요. 법사위원장을 저희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압도적인 지금 171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것이라니까. 그럼 두 분은 지금 의원실 배정 받으셨어요? 아직 아니 아직도요? 전체적으로 아직 그 일정까지 안 이사 갔어요. 금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네. 다 이제 나왔죠. 이사 갈 분들이 짐 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보통 열흘, 일주일 그때까지 안 빼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7일이나 28일 날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때 출석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딴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의미가 없다. 그날 국회에 내가 방도 없는데 출근하겠냐.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수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수별로. 그건 좀 희망 다선이에요? 네, 몇 호. 다선 우대? 네? 다선 우대? 다선 이렇게 최다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다선은 아무데나 찍으면 돼. 내가 여기 가겠다. 그 다음에 5선. 6선 찍으니까 6선, 5선, 4선 이렇게 찍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방 가지고 초선들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이 순서로 합니다. 초선들은.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의원실 바꾸고 싶은 생각 없죠? 이사 가는 거 힘들어. 저는 부장관들이 이사 가기 너무 짐이 많다고 그냥 있자고. 그냥 스테이 하자고. 그래서 449호 그냥 있기로. 한강 뷰가 보이는 곳이 명당이라면서요. 한강뷰가 보이는 데가 아니라 국회 앞마당. 앞마당, 네. 잔디마당.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국회 도서관을 마주보고 있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거기 그리고 뷰가 좋죠. 위쪽.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마당은 또 보이는 방이고 예, 사사고 엘리베이터 있는 그 바로 앞이고. 그래서 제 방이 나쁘진 않아요. 야 머릿속에 주무실 때마다 국회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 막 상상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 저 우리가 중계로 보면은 무슨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러 들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금방 보게 되는 이분들은 3층으로 배정 받을 겁니다. 좀 연배가 약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연배 어린 사람들이 이제 뭐 낮은 층. 2층까지요. 근데 낮은 층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오르락 내리락하기 쉬운 게 난 좋은 층이라고 그렇진 생각해요. 않아.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뷰가 안 났잖아요. 비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예를 들면은 아파트나 집도 저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답게 살려면 땅이 금방 가까워야지. 의원회관이 거의 미음자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 어린 초선들은 이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뒤쪽? 아니 가운데 없는 쪽. 가운데 쪽. 뷰가 없는데. 어쩔 수 없어. 중정을 끼고. 제가 초선 때 배정을 받았는데 그런 데였어요. 그 앞에 보면 저쪽 건물이 보여.
미음자이기 때문에 미음자인 게. 다른 의원실이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뷰가 다른 의원실 뷰. 자, 긴장감이 돌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럼 답이 법사위원장 민주당 가져오는 걸로 그냥 끝이네요. 그거를 만약에 관찰을 못하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최대 정책 위기를 맞겠죠. 위기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국회 다수결로 가면 다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은 있는 거고 그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오는데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놓느냐의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민의대로 우리가 가져오는데 당신들이 갖고 싶은 위원회를 뭐 말해봐라 했는데 서로 안 맞아. 그러면 그게 이제 협상을 몇 번 하다가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놔버리는 순간 그럼 다수결로 갑시다라고 그렇죠. 결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의 그러니까 문제. 칼자루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가방연정도 해보고 제가 사실은 간사 전문이었어요. 전 초선 때부터 간사를 했으니까. 아, 초선 때부터. 근데 이 머리가 진짜 360도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 표정 이런 거 보면서도 카드를 이때 날릴까 저때 날릴까 모든 게 있잖아요. 진짜 이건 협상의 묘미가 있어요. 어떤 때는 딱 책상 치고 나와야 되는 순간, 그렇죠. 어떤 때는 막 공갈치고 막 협박하고 이런 순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야, 이걸 드라마로 찍어놓으면 정말 이제 미묘한 심리작전이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중동이 만들고 싶어하는 의회 덕제 프레임 여기에 안 걸리려다 보면 굉장히 늘어질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웬만한 언론들은 민주당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속전속결로 확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더 도움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코 박고 오래 버티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한 번씩 해보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할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조중동 공격으로부터 견뎌야 돼. 그러니까 깡이 좀 있어야 돼. 안 보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거를 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실부수가 20만 부밖에 안 된대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과정에서 욕먹을지라도 결과로 박수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과정 조중동의 비난, 비판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멘탈이 약한 원내대표들은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그럼 박찬대 원대의 출발점이 뭐였어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최고위원 하다가 갑자기 원내대표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출발점. 새날이었어요. 그날이었어요. 그날? 네. 새날 끝나고 뒤풀이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이었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고민을 하는 뭔가 이유가 결정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주 전인가요? 네, 그랬죠. 새날 끝나고 뒤풀이하는데 폭탄 선언하는 거야. 술 마시겠다고요? 맥주 마시면서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좋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때 그날 이재명 그때 최고위원회 날인데 월요일이니까. 근데 똑같은 날 서영교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다고 또 하죠 그때. 아니 그러니까 새날 때 얘기한 것이 그때 목요일 날이었나? 그때 우리 목요일 날도 했었죠. 아 옛날에 네, 그때 총선 때. 목요일 날 뒤풀이하다가 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봤을 땐 걱정돼요 솔직히. 법사위원장 하나 풀면 풀어지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냐면 민주당 국회의장 출신 국회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완급 조절의 문제잖아요. 막 밀어붙이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댓글 찬스. 네. 이 샤론님이 정청래 의원님도 원대 도전하시. 저는 한 번도 원대 도전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임명직과 원내대표는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해 있는. 본 적이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새날 식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서 그 자리 욕먹는 자리잖아요, 사실. 근데 잘하면 본전이죠. 잘하면 본전이잖아요. 그 원내대표 하면서 칭찬 들은 사람을 난 최근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 홍익표 아, 그래도 홍익표도 욕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공천할 때요, 공천할 때. 아. 딴 목소리 막 내놓으라고.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죠. 양호했어. 왜냐하면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원장 가져온다고 하니까 믿어볼게요. 참, 자, 두 분 카메라 보시면서 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네. 밤마다 꿈꾸시는 22대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자, 각오 한 마디씩만. 잠깐만요. 네. 아 이분 말이에요. 구독 유지. 정청래 원대하면 싸우다 끝날 때. 왜 이런 댓글을 쓰시는 거야? 아니에요, 정청래. 싸우다 이길 것 이렇게 써야지. 정청래 지금 최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막 흰소리하는 사람 같지만 질러야 될 때 제대로 제일 빠르게 지르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고 각오 한 마디씩만. 저부터 할까요? 예. 예. 용인을 제22대 총선 당선인 손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용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용인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천안을 당선자 이재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그 이 과정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달인, 행정의 전문가라는 어떤 그 영역을 버릴 수가 없고 또 그 영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성실한 그 의정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기대가 크고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만 지금 171명이 계시고 봄 약고 나면은 192석 정도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전투력이 모여서 저는 자격 없는 자 결국은 끌어내리는 것이 저는 목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는 그만큼 손해를 티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당선되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것만이 목표는 아닐 테니까요. 지역의 발전도 시키셔야 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망가진 걸 다시 세워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새날의 기운 받아주셔가지고 내 뒤에는 새날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원이 최고다 86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